자, 그래서 고려 지난 시간에 대외 관계까지 했죠. 대외 관계 하다가 말았죠. 그래서 고려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 시대계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이 중세의 시대계관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1170년을 기점으로 전기, 후기 나눴다라는 것과 그 주도 세력들이 각각 고려는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그와 동시에 또 같이 알아둬야 될 것이 시기별로 이민족들의 침입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 대외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세기 초에는 거란족이, 12세기 초에는 여진족이 이렇게 각각 쳐들어왔었고 거란족이 쳐들어왔었을 당시 11세기 초에 총 3번 1차 침입, 3차 침입을 특히 이제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봤죠. 1차는 서희의 외교 당판, 3차는 강감찬의 귀주 대첩이었다라는 거. 그때 특수군이 누구였습니까? 특수군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관군이죠. 그 다음에 11세기 초에 여진족이 이제 또 쳐들어왔었는데 이 여진족이 아구타 족장이 금이라는 나라를 쫙 건국을 하면서 사대 관계를 또 요구를 하고 그때 당시 고려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이 금사대에 대하여 찬성을 하냐 반대를 하냐를 가지고 문벌 귀족 시대 안에서 김부식을 중심으로 하는 개경파와 묘청을 중심으로 하는 서경파 간의 그러한 관계, 대립 이런 것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뒤이어서 몽고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몽고족이 쳐들어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 세계 세계사를 이제 배워본 친구들이나 관심 있는 친구들은 13세기 하면은 이제 그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전 세계 역사에 항상 웬만하면 몽고족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역시 어김없이 몽고족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3세기에 그때 당시 고려에 원나라가 이제 쳐들어오는데 지도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에는 전개가 뭐 이렇게 피살 사건이 있었고 1차 때 살리타가 이제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를 했다더라. 그런데 민중들이 저항을 했다더라. 이런 식으로만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민중들의 저항에서도 특히 자주 나오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용인의 처인 부곡이라는 지역과 충주의 다인철소 용인 충주. 근데 여기서 이제 부곡, 소 이거를 보아하니 아무래도 천대받던 특수행정구역에서 이렇게 민중들이 저항을 했다라는 부분. 그런데 왕을 중심으로 무인 세력들은 어땠어요? 강화도로 천도를 했다라는 부분. 이런 대조적인 모습에서 우리나라 역사 고려 시대 때 민중들의 역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려 시대 때 뒤에 있나? 뒤에 있다. 여기 있다. 자, 몽골이 침공을 합니다. 몽골이 침공을 했고 실제로 이제 주황색이라고 보여지는 이 화살표가 이 화살표들이 몽골족이 우리 한반도 내부를 이렇게까지 침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몽골족은요, 총 약 한 40년 동안 1차, 2차, 3차, 4차 쭉 쳐들어 7차례 가까이 이제 쳐들어왔었고 그때 당시 이제 1차 때, 2차 때 우리가 일일이 이런 사건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초반부에 이제 저고요라는 그 사신이 피살되는 사건을 계기로 몽골이 침입을 합니다. 저고요라는 사람은 몽골의 사신이었는데요. 그 사신이 이제 와가지고 고려 조정에다 이제 조금 무례한 행동을 했나 봐요. 사료를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되돌아가던 도중에 국경에서 이 저고요라는 몽골 사신이 죽게 돼요. 사실은 누가 어떻게 죽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고려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죽였다. 고려인들이 너무 무례한 행동에 열이 받아서 죽였다는 설도 있고 아니다. 몽골족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빌미를 잡기 위해서 일부러 죽였다라는 설도 있고 심지어는 여진족이 이 고려와
원나라 사이를 좀 이간질하기 위해서 뭐 죽였다라는 등등등 뭐 이제 설은 무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고여애가 죽은 사건을 실제로 빌미를 잡아서 어떻게 한 거야? 얘네들이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사실 피살당하지 않았더라도 몽골 원나라 쳐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쳐들어왔고 그때 고려 수도가 개경이었죠, 여러분. 근데 개경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강화도. 그제? 그래서 이제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되고요. 결국에 이제 위에도 있지만 다시 이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간 시기가 1270년이라는 것을 보아 이 시기에서 이제 항전 시기에 몽골족이 쳐들어왔던 이 시기 오랜 기간 동안에 항몽을 하면서 천도를 해서 강화도에서 머물러 있었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제? 그러면 한편 이들은 강화도로 천도를 해서 이렇게 목숨을 살피고 있는 도중에 여기서 보면은 뭐 충주성 전투 또 아까 말했던 처인성, 용인의 처인성 이런 곳에서 이제 전투가 일어났고 특히 이런 글들을 읽어보더라도 뭐 몽골병이 오자 충주부사 누구랑 누구는 양반들과 함께 성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오직 노비군과 별초만이 힘을 합쳐서 격퇴하였다라고 고려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하층민들이 정말로 대몽항전을 정말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켰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나 이 살리타가 이제 1차 때 쳐들어왔던 장군이 이제 살리타라는 장군이었는데 그때 당시 2차 때 이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죽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뭐 성과도 올립니다. 살리타가 죽고 나서 2차 때 침공했을 때 이 용인에서 살리타가 죽게 되면서 이제 몽골족이 물러났고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후환이 너무 두려워서 그때 당시에 원나라가 얼마나 힘이 강성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뭐 그랬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부터 뭐 3차, 4차, 5차 여러 차례 고려를 쳐들어왔고요. 고려를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의 문화재도 소실이 많이 됐어요. 자, 2차 때는요. 여기 나와 있는 대구의 부인사에 있는 초조대장경을 불태워버립니다. 자, 지금은요. 이 초조대장경이 인쇄본은 남아 있어요. 1011년에 만들기 시작해서 70년 만에 완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쇄본은 지금도 남아 있지만 이 목판이 언제 불탄 거예요? 고려 시기에 이 몽골족이 쳐들어왔을 때 불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몽골족으로 인하여 우리가 불탄 아주 유명한 탑 하나 알고 있잖아요. 삼국시대 때 제가 이야기 드린 바 있죠. 우리의 선덕여왕의 염원을 닮아서 세웠다는 엄청나게 큰 대단한 제가 멋있다고 보여드렸던 항상 복원도 뭐 이런 거 보여드렸었죠. 그 탑 항룡사 9층 목탑이 또 소실이 됐었는데 그거는 몽골족이 3차 때 쳐들어왔을 때 불태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몽골족이 고려에 쳐들어와서 여러 번 쳐들어왔었고 그때 당시에 초조대장경, 목탑 이런 것들도 소실이 됐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이 삼별초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에 특수군으로 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삼별초가 나와 있지요. 자, 삼별초는 고려시대 몽골족의 이제 특수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언제 이제 어떻게 생겨난 특수군이냐? 무인정권 시대를 이제 오늘 이것 끝나고 배우게 될 건데 무인정권 시대가 초반부에 이제 계속해서 혼란기가 있다가 그 이후에 최충원 이후부터 이제 최씨 정권 시대가 시작되는데 두 번째의 최우가 집권했던 당시에 이제 거기에 이제 야별초라고 있었는데 이 야별초에서 분리돼서 좌별초, 우별초가 있었어요. 자, 좌별초, 우별초에다가
몽골군에 잡혀갔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세력으로 이 조직된 또 다른 신의군이라는 이 조직이 있었는데 이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이 합쳐져서 이제 삼별초가 되는 거고 이 삼별초가 중심이 돼서 항몽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삼별초 볼까요? 삼별초가 강화도에서 시작을 해서 고려가 항복을 한 이후에도 꾸준히 항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진도로 삼별초가 이동을 한번 했고요. 두 번째로는 어디까지 이동을 했다. 최후 항전지 탐라까지 이렇게 강화, 진도, 탐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삼별초의 이동 방향 끝까지 최후 항전을 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3세기 중엽에 몽골 쪽에 쳐들어왔을 때 전개사항, 그 다음에 특수군, 그 다음에 문화재 소실로 황룡사 부층 목탑과 초조대장경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불경으로서 몽골 주곡을 한번 항몽을 하자라는 이런 염원을 담아서 새긴 대장경이 있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팔만대장경이죠. 이 팔만대장경도 이제 조판되기 시작합니다. 1236년부터 조판되기 시작해서 1251년까지 팔만대장경 같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팔만대장경.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몽골의 침략 13세기에 삼별초가 끝까지 항전을 했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하면서 몽골군의 침공 이제 살펴보셨고 이번에는 이제 14세기 후반 이거를 마지막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대외관계 변화 쭉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다 그냥 넣습니다. 14세기 후반이 되면 이제 몽골족은 이제 어떻게 끝납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에서 원나라가 이제 몽골족이 힘이 약해지면서 원명 교체기가 도래하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명나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고려에 대한 몽고족 원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벗어나게 되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14세기 후반이 되면은 또 다른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요. 그들은 바로 홍건적 세력과 왜구 세력입니다. 한번 또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홍건적 세력과 왜구 세력들이 또다시 쳐들어오는데 자,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이 홍건적인 이렇게 고려의 내부로 쳐들어오고 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쳐들어와서 막 노략질을 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말기에는 홍건적과 왜구의 침공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이제 무인들이 또 성장을 하는데 그들을 무슨 무인이라고 부르냐면 신흥무인이라고 부릅니다. 신흥무인들. 대표적인 신흥무인 세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성계 고려 조선의 태조죠. 조선의 태조. 그 다음에 최영장군 이런 세력들. 그 다음에 최무선의 박위의 이런 인물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인물들이 홍건적과 왜구 침공으로부터 이제 고려를 지켜내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들이 신진사대부 오늘 이제 배울 건데 신진사대부라는 고려 말에 이제 주도 세력들과 함께 손을 잡고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 있다. 그리고 조선사를 작년에 여러분들 배우셨죠? 조선사를 이미 배우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홍건적은 뭔지 우리 세계사 배운 친구들은 이미 알고 계시죠? 홍건적이 어떤 애들이에요? 원나라 지배에 반발해서 일어난 한족 농민 반란군들이었는데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또 쳐들어오고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고려의 대외관계의 변화 이거 한번 이렇게 표로 만들어 드렸으니까 머릿속에 집어 딱 넣읍시다. 알겠지? 11세기 초 머릿속에 그려봐. 11세기 초 누구야? 거란족. 12세기 초 여진족 금나라. 그 다음에 13세기 중엽부터 원나라. 그리고 말기에 홍건적 왜구 쫙 쳐들어왔구나. 이거 같이 그렇게 시기별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정치 변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사.
자, 무신정권 시기부터 배우겠습니다. 무신정권 시기 배우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원나라 침입 이야기를 했는데 원때 이때 내정 간섭으로 인해 고려의 어떤 정치 상황이 전개가 되었는지 볼 거고, 그리고 원명 교체기 이후에 공민왕의 개혁 정치까지. 저 왜 저러니? 누가 눌렀니 뭐?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야, 무서우면 옆으로 가. 먼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에어컨이 갑자기 왜 저래? 뭐 고장 났나 봐. 옆으로 이렇게 나와버려. 이쪽으로 책상. 내가 마술하고 있는 거야 지금. 봐, 잘하고 있지 나. 내가 멈췄어. 잘하지 나? 너희들이 잠 오는 것 같아서 내가 마술을 한번 보여줬어. 내가 미륵이니라. 알았지? 다 너희들이 보고 있어 지금. 궁예만 미륵이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잠 오는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다 보고 있어. 잠 깨라고. 내가 일부러 작동시킨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신정권 가자. 무신정권은 크게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초반에는 혼란기. 무신정변 이후부터 한동안은 대단히 혼란기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최충원 이후에 한동안 이제 독재 시기, 최씨 정권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몽고족이 쳐들어오면서 항몽하는 시기. 이렇게 크게 무신정권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로 역사 부도에 있는 그래프로 같이 보겠습니다. 무신정권은 1170년에 무신정변이 빵 터지면서 초반에는 이제 혼란기인데 여기까지는 혼란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반에 주도 권력을 잡았던 인물인 정중부, 그 다음에 경대승, 그 다음에 이음인,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혼란기로 이들은 사실은 정말 혼란기였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무력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해서 정말 실제로 권력을 잡은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혼란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당시에 무신 정권 때의 권력 기구를 중방이라고 합니다. 중방. 무신들의 회의 기구였는데요. 이 회의 기구였던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무신 정권의 초반부에는 권력 기구, 최고 권력 기구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최충원 이후부터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4대 약 60년 가량 어떻게 보면 조금 안정기가 찾아옵니다. 최씨 정권 시대라고 해서 이제 세습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안정기라고 볼 수가 있고, 이때에 최충원이 최고의 권력 기구라는 교정도감, 어떻게 보면 최고 집정부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인데, 이 교정도감을 최충원이 설치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권력 기구가 교정도감으로 바뀝니다. 계속 사실 교정도감이야. 교정도감. 그런데 여기서 최후가 또 플러스해서 뭘 하나를 설치를 하냐면 정방을 설치를 해요. 정방. 최후가 설치한 기구가 정방, 서방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정방이라는 기구가 인사권을 이제 장악하는 기구예요. 사실 어디나 지금도 어떤 회사나 인사부가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죠. 그지? 그래서 교정도감 계속 가고, 최후 때 이제 계속 정방 설치를 하면서 교정도감, 정방 이렇게 무신 정권이 붕괴하는 그때까지 최고 권력 기구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몽골족이 최우 시기에 몽골족이 1차 침공이 처음 들어옵니다. 몽골족이 여기 보이시죠? 몽골족 최후 시기에 처음 1차 침입 들어오고, 이때부터 이제 강화 촌도 이후부터 계속 항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뭐 간단하게만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를 먼저 보고 제가 프린트물로 보여줄게요. 이거는 이제 무신 정권기기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요약을 한 것 같고, 선생님이 프린트물에다가는 좀 최충원, 최후까지 좀 분류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무신 정권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초반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신들에 대한 차별 대우,
그리고 하급 군인들에게 군인전조차 주지 않아서 이런 군인들이 계속 누적된 불만이 컸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여러 사건들 중에 수염 태워버린 그 사건들 등등등이 있어가지고 결국 무신정변 뻥 터졌고, 그때 이제 권력기구를 봅시다. 초기 중방이에요. 무신회의기구. 그리고 최씨 정권 시기 때 이제 교정도감을 최충원이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최후가 정방까지 설치를 하면서 권력기구가 이제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 기반으로 도방이 있는데, 이 도방은 원래 이제 이때 경대승 때 이제 설치를 했었는데, 경대승이 죽고 나서 이거를 원래 폐지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언제 다시 부활시켰냐면 최충원 때 이 도방을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방, 신변,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항몽하면서 이제 소개드렸던 삼별초도 최씨 정권 시대 때부터 이제 있었다라는 거. 결과 영향. 무신 정권기의 특징이 뭐라고 했니? 하극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죠. 하극상. 그래서 실제로 왕권을 무력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국왕과 재상의 합의 이딴 거 없죠. 완전한 통치 질서 무너졌고, 무신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하극상이 풍조랄지 지배층의 수탈이랄지,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천민들도 못 살겠다 하면서 일어난 것도 있고, 보고 배운 게 있어서 봉기한 것도 있고, 하극상이 만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신 집권기 때 일어난 봉기만 보더라도 이렇게 많았어요. 대표적인 경우 문신들의 반란이었던 서경유시였던 조이총의 반란도 조이총의 난도 있었고, 그리고 만적, 최충원의 노비였어요, 여러분. 최충원의 노비.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상 최초의 노비 해방운동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만적의 왕후장 상일씨가 따로 있냐? 시기살만 나면 될 수 있다. 어쩌면 우리만 왜 뼈 빠지게 일하냐. 그러면서 최충원과 주인들 죽이고 우리 노비 문서 다 불태우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만적의 난, 그 다음에 공주 명학소의 난, 망이망소의 난,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밖에도 효심, 김삼이, 그리고 이연년의 난, 이런 경우는 또 부흥운동의 일종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최강수, 이연년, 백제 부흥운동 이연년, 이런 건데 학습지에 제가 정리해놨어요. 한번 차분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과정 여기서부터 보자. 배경부터 볼까? 무신정권 의종이 실정을 하면서 이제 일어납니다. 의종이라는 왕이에요, 왕. 이 의종이 이제 실정을 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숙문천무, 무인들을 천대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무인들을 천대한 이런 정책에 이제 하급 군인들이 누적된 불만, 하급 군인들의 또 불만,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면서 무신정변이 터졌고, 이의방 정중부가 봉기를 일으킨 게 이제 무신정변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정중부, 그 다음에 경대승, 완전히 계속해서 하극상이 일어나고 있죠. 혼란기가 지속되었고, 그리고 나서 최씨 정권 시대가 4대 60년간 이렇게 열렸다. 최충원 때 기억해야 될 거, 봉사 10조라고 해서 사회개혁책을 제시했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 교정도감 설치했어요.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도방, 부활. 아까 경대승 때 이 도방, 경대승 사후에 이 도방 없애버렸다라고 했었죠. 그거 다시 부활시켰고, 최후 때 정방을 설치를 합니다. 인사권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교정도감과 정방이 주요 정치 기구였다. 그 다음에 문신들을 등용하는 서방도 이때 최후가 설치를 했고, 이때 이제 삼별초라는 사병 기구가 있었고, 이 삼별초의 항몽 투쟁 과정, 아까 지도에서 선생님이 보여드렸죠. 자, 그 밖에 무신 집권기 때의 사회 혼란을 보여주는 반무신란, 밀란, 농민들이 일으킨 거, 천민들이 일으킨 거, 특수구역에서 일어난 거,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아까 지도에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부흥운동도 있었다라는 거. 최광수, 평양에서 고구려 부흥운동, 이연년, 담양에서 백제 부흥운동 해서 학습지의 내용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역사부도의 내용을 한 번씩 지도에서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한편 이제
이제 원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무신정권기 이제 막 내리고 이제 원나라가 이제 와서 원나라가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대 구분으로는 어디입니까? 이제 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배우는 거야. 방금까지 여기 배운 거야. 자, 무신집권기가 끝나고 나서 원나라의 간섭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 시기 봅시다. 고려. 고려계보에서 충자가 앞에 붙어 있으면 충X왕이라고 하면 이때가 이제 원간섭기 때의 왕들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렬선숙 해목정 이렇게까지 됩니다. 가운데가 렬선숙 해목정 이렇게 되고, 충 붙은 충렬왕이 최초의 부마왕이에요. 부마왕이 뭡니까? 쿠빌라이 칸의 사위, 쿠빌라이 칸의 딸과 결혼한 사위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충자, 원나라에 충성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원나라가 관제를 격화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제 충자를 앞에 붙이도록 하였고, 이 충일왕 때 성리압도 수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렬선, 숙, 선, 충선왕 때 이제 사리먼을 설치를 하는데, 이 사리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왕명 출납과 같은 중앙 관청의 역할을 하는 기구였는데, 이 충선왕 때 사리먼을 설치를 했고요. 그 밖에도 뭐 소금 전매대, 그 다음에 망건당 이런 것들을 설립을 합니다. 이 충선왕 때 이야기예요. 이 망건당은 독서당이에요. 원나라 영토에다가 이제 세운 독서당인데, 충선왕이 원래 이제 개혁 정치를 시도를 했다가 이제 그게 실패를 하면서 이제 왕자리 그냥 물려주고, 이 독서당에서 원래 뭐 이런 약간 문학적인 기질이 있고 이런 활동을 좋아했던 왕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야기에 의하면. 한편 이제 일본 원정, 우리 이 이야기는 일본사 배울 때도 배웠었고, 그 다음에 중국사 배울 때도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그쵸? 어땠습니까? 원나라가 고려 접수한 이후에 일본까지 원정을 가려고 고려에다가 정동행성이라는 기구를 설치해 놓고 일본을 공격을 하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성공하지 못했죠. 마지막엔 어땠어? 그 태풍이 도와줘가지고 결국에는 일본 원정 실패를 하죠. 그래서 고려의 원래 일본 원정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 세웠던 정동행성이라는 기구가 변질이 되어버려가지고 내정을 간섭하는 기구의 역할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전속을 하게 됩니다. 정동행성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마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찰서라는 이런 느낌? 경찰서는 경찰서인데 이제 개경의 치안 담당도 했지만 반원 인사들을 색출해내는 뭐 그러한 기구의 역할도 있었다. 만호부, 고려 군사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호부도 있었고요. 만호부라는 기구도 있었고, 다루가치라고 해서 다루가치, 감찰관 이런 것도 있었고, 관제나 관직 칭호들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병마사는 도평사사로, 중서문화성 상서서는 첨입으로, 중추어는 밀직사로, 폐하는 전하로, 태자는 세자로, 이런 식으로 고려 원간섭기 때 관제랄지 왕실의 용어 자체가 모두 다 격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내정 간섭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관직도 칭호가 변했다는 거. 그리고 이때 당시 몽골의 수탈이 되게 심했어요. 인적 수탈, 물적 수탈. 인적 수탈로 대표되는 경우가 공녀죠, 공녀.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딸을 공녀로 이제 보내지 않기 위해서 고려 내부에서 조혼,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을 시켜버리는 조혼 풍습이 이제 생기기도 했고, 또 물적 수탈로는 고려의 인삼, 약재 이런 특산물도 많이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매를 잡기 위해서 기구로 국가 차원에서 응방이라는 이러한 기구를 설치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몽골족이 원나라가 간섭하는 이 시기에 고려에서의 주도 세력은 그때 누구였습니까? 권문세족이었죠. 권문세족이었고, 이들은 구원 세력, 친원파 세력들이었죠. 이들이 고위관직을 독점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대토지를 소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치가 대단히 문란하죠. 자,
그런데 역사가 계속해서 원나라가 지속되지 않고 어떻게 바뀝니까? 원명 교체기가 되죠. 중국에서 몽골족이 이제 물러나고 원래 한족이 이제 그 중국 땅에 있던 대다수의 민족인 한족이 이제 명나라를 다시 세우면서 원나라가 이제 멸망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려에서도 원나라의 영향력이 차츰차츰 줄어들 것이고 당연히 그럼 친원파 세력이 차츰차츰 힘을 잃어가겠죠. 물론 하루아침에 이 권무세족의 세력을 모조리 다 소탕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공민왕 때 충자를 계속 앞에 붙었던 열선수 해목정까지 가고 그 다음 등장하는 첫 왕이 공민왕인데 이 공민왕이 이제 그런 딱 그 시대의 정치를 하게 됩니다. 공민왕이 이제 개혁 정치를 시도를 하죠. 그러면서 원래 있는 이런 세력들 친원파 세력들 숙청을 하려고 기철로 대표되는 이런 친원파 세력들을 숙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누구를 등용하게 됩니까? 누구를 등용해요?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네. 신진 사대부들을 등용을 하죠. 여러분들 학습지에 뒷장이 있을 겁니다. 이따 신진 사대부 설명을 할 건데 그러면서 이제 공민왕이 개혁 정치를 합니다. 원명 교체기 때 친원파 숙청 정동행성 안에 있는 이문소라는 이 기구도 폐지, 관제도 다시 복구, 몽골풍 다 폐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반원 정책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성총관부 무력 탈환이라는 게 있네. 이거는 지도를 잠깐 봐야겠다, 얘들아. 자, 이 원나라가 고려를 간섭하기 위해서 동령부, 서경에다가는 이 땅을 빼앗아 가가지고 동령부라는 거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탐라 총관부도 설치를 하고요. 쌍성 총관부도 설치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충렬왕 때 다시 이 땅을 다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충렬왕 때 탐라 총관부도 폐지를 했고 그런데 계속해서 다시 수복하지 못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데 쌍성 총관부가 이제 쌍성 총관부를 계속해서 이제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쌍성 총관부를 공민왕이 무력적인 방법으로 탈환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공민왕 때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탈환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요동지역 수복운동도 같이 합니다. 한편 내정으로는 내정 개혁을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정방을 폐지합니다. 아까 정방 어디서 나온 거였어, 얘들아? 무신정권의 그렇지 최후 인사권 장악하는 정방 이거예요. 이 정방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교육제도, 과거제도도 정비를 합니다. 성균관을 통해서 유교 교육을 강화를 하고 과거제도도 정비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게 공민왕 하면 항상 나오는 기구죠. 전민, 변정, 도감입니다. 전민이라는 뜻은요. 이제 여기 역사부도에 잘 나와 있어요. 사실은 토지와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밥전 백성민이지. 변정이라는 거는 분별해서 정리한다 라는 뜻입니다. 전민, 변정. 도감은 관청 이름입니다. 그래서 권무세족들이 빼앗은 땅들을 원로 주인들에게 돌려준다. 그 다음에 노비가 된 양민들 풀어준다. 이런 기구가 전민변정 도감이었어요. 그리고 이 전민변정 도감을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공민왕과 함께 개혁 정책을 같이 했던 인물이 신돈이었어요. 신도를 등용을 해서 토지개혁, 노비환석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실패. 권문세족이 방해를 하기도 했고 원나라가 아직도 압력을 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신돈이 살해당합니다. 살해당해가지고 살해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간질 당해요. 이간질. 이들 세력에 의해서 이제 신돈이 이간질을 당하면서 이제 신돈을 이 공민왕이 이제 내치면서 결국에는 개혁이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뒷장으로 가서 공민왕이 이 친원파들을 누르기 위해서 등용을 했던 신진사대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진사대부 가봅시다.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어떤 세력들이냐? 서서히 무신 집권기 때부터 등장한 세력들인데 사실은 지방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향리들입니다. 고려까지만 하더라도 향리 어땠어요? 힘이 셌죠, 그지? 그런데 이제 이들이 공민왕 때
이제 개혁 정치를 하기 위해서 등용을 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하게 됐고 대부분 과거를 통해서 정계를 진출했고요. 성리학을 수용하고 불교를 비판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진사대부입니다. 이들이 누구랑 대립을 해요? 권문, 세족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진사대부 어떻게 돼요? 분화하죠. 옹건파와 강경파. 그제? 옹건파로 대표되는 인물이 정몽주고 강경파로 대표되는 인물이 정도전, 이방원, 이성계 이런 인물인데 사실은 자 선생님이 방금 말한 이방원, 이성계 이들은 신진사대부가 아니라 어떤 세력이었어요? 신흥 무인들이죠. 그지? 아까 홍건적이랄지 왜구들을 이렇게 막아내면서 힘을 키운 이성계, 최영, 이 등등등 이런 세력들, 신흥 무인들이 여기 있는 신진사대부의 혁명파와 손을 잡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거죠. 자, 고려의 멸망까지 계속 같이 가봅시다. 권문세족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있고 계속해서 대토지 소유 확대해가고 있고 채굴 홍건적 왜구 침입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명나라가 철령의 지방을 고려에게 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기 원래 원때도 원래 원나라 때 땅이었으니까 너희 땅 아니잖아. 그러면서 철령이 내놓으라고 해요. 그러자 최영이 요동 정벌을 주장합니다. 이성계랑 최영이 약간 라이벌 구도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최영이 이성계를 보내서 요동 정벌하고 오게끔 합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떠났죠. 이성계가 떠났는데 사불가론까지 제시를 했으나 어쩔 수 없이 떠났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 위화도 회군 말머리를 돌렸죠. 이미 말머리를 돌린다는 것 자체가 어때? 반역이라는 거잖아요. 와서 이제 다 해결해 버리죠. 그래서 군사적인 실권 장악했고 다시 돌아와서 바로 나라 세울 수가 없으니까 과전법을 1391년에 먼저 공포하죠. 나라의 체제 좀 정비하고 이제 조선을 건국하게 되면서 고려가 완전히 문을 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려의 정치사예요, 여러분. 고려의 정치사. 밥 먹고 와서 좀 힘들죠. 나도 힘들었어. 오늘 사실 되게 힘듭니다. 날씨도 습도가 지금 높고 갑자기 습도도 높고 막 밥 먹고 지금 이렇게 자장자장 재워줬네. 내가 자장자장. 자, 정치사, 고려사 모두 끝났기 때문에 이제 좀 마음의 부담이 저는 좀 줄었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딱 여기만 할 거야. 이제 시험 범위는 고려까지 할 거고요. 정치사가 끝났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전시과 제도 제가 설명할 거고요. 농업 부분 잠깐 살펴볼 거고 신분제도도 설명을 잠깐 드릴 겁니다. 이런 거 설명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 한 권 함께 한번 보세요. 유학 이야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불교 해야 되는데 불교는 다 할 거고 이렇게 하면은 한두 시간이면 고려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정치사 내용들 다시 한번 꼼꼼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역사 부도에서 내가 안 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사대부 이거 다른 반에서는 얘기했는데 이 얘기 했니 방금 이 반에서? 학자라는 뜻이야. 삼비사. 그 다음에 대부라는 뜻은 관직 이런 관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관료는 관료인데 학자 관료, 학문적인 소양을 갖춘 관료 이런 뜻이겠죠. 사대부. 대부분이 중소지주다. 왜 그렇겠니? 아까 향리 출신들이 많다라고 했지. 중앙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대지주가 아니고 지방에서 공부를 하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중소지주였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이들이 대부분 성리학을 수용했고 불교의 폐단에 대해서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조선을 세웠을 때 조선의 유교 사회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려 말의 국자감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수업에서 말하겠지만 고려 말의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개편이 되죠. 성균관으로. 이를 통해서 신진사대부가 많이 양성되었다. 그 학습지에는 충렬왕이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보면 충선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둘 다 맞아요. 사실 딱 그 해예요. 충렬왕에서 충선왕으로 바뀌는 그 해에 이제 계층이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정확하게 하면 충렬왕이 그 전대 왕을 이름을 따는 게 맞죠. 충렬왕이라고 하는 게 맞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사회경제 문화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